몇몇 재판관이 좀 목리를 부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력한 사람은 세 분 중에 한 분이겠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8대0 인용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성공한 계엄은 없었습니다. 잠시 상당한 기간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계엄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대에 와서 그 계엄 자체가 다 위헌위법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고 이번 계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역사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감사원장 탄핵 결정부터 검사 탄핵 나오더니 국무총리 탄핵 지금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가 또 중간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지거든요. 검사 탄핵에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게 탄핵 남발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탄핵은 남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 판단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거 뭔가 빌드업을 가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분이 변호사인데 말이죠. 네.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네. 아주 독특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요 판결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좀 모셔봤고요. 함께해 주실 분은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잘생긴 진행자님 뵈서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헌법재판 이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모양이에요? 헌재 관련된. 제가 전공을 이제 공법을 했고요. 예. 그 변호사 협회에 네. 전문 분야를 헌법재판으로 등록이 돼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당 밸런스를 굉장히 오자마자 찾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뚱뚱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음료가 같아가지고요. 뚱뚱이라뇨.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네. 모르지만 김정환 네. 변호사님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한다는 거 제가 그래요? 확실히 알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당 밸런스는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식후에 네. 그 혈당이 막 치솟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혈당 관리 하셔야죠. 네, 해야죠. 네.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 대신 드셔야죠. 네, 네. 네, 요거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가죠. 그런가요? 네. 지금 잘 바로 알겠습니다. 구매 버튼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혹은 네이버에서 당 밸런스를 검색한 후에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물처럼 드시면서 건강관리, 혈당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 밸런스 닥터워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한덕수 총리 요거 뭐 저희가 일부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한번 정리는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의 총평을 한번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그 권한 대행,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151명이다라고 네. 이제 헌재가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총리 시절에 있었던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는 위헌이 아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은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그다음에 한동훈 한덕수 그 대통령 공동 권한 행사 시도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안 한 것도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한 것은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는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 이렇게 본 게 네, 너무 맞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검사 탄핵 때 우리가 이제 그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탄핵이 남발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이 정당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네. 탄핵 남발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되면서 그럼 반대로 이제 거부권도 그 행사 자체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어떤 재량 행사기 때문에 네. 이제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측이 됐던 거고요. 예측이 됐던 거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어떤 그 정족수의 문제와 네. 관련돼서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처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막 이런 표현까지 썼지만 정확하게 한덕수 총리는 직위가 국무총리거든요. 네. 국무총리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오늘까지 권한대행을 했던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도 부총리인데 권한대행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 직위는 부총리이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서 대통령 탄핵 그 정족수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2명의 반대 의견이 네.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무엇이 위법한 행위였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한 명의 재판관님은 이제 상설특검 임명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네.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헌에 반한다. 그리고 위법이다. 정계선 예. 재판관이 그래서 표 띄워주세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이제 4인의 기각 의견에 보면 그 지체 없이라는 것에 대한 아직 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지 않았고 네. 아직 열흘 정도의 기간을 과연 지체 없이라는 데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본 거고요. 네. 이제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잠깐 쟁점 요거 예, 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그러면 네. 지체 없이에 대한 지금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국회와 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도 먼저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결과 안 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네. 하기는 했는데 네. 오늘의 이 판단을 보면 네. 이제 뭐 마은혁 재판관 추천하는 것도 뭐 상설특검도 네. 이거를 즉시 그러니까 뭐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체 없이라는 해석의 부분은 상설 특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오늘 또 한 명의 재판 김복형 재판관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이라는 걸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직접 내셨고요. 네. 나머지 5분의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재판관은 정족수에서 이미 200명이어야 한다기 때문에 본안 의견을 전혀 내지 않으셨어요. 빠졌죠 논의에서. 네. 빠졌고 이제 6명의 재판관 중에 5대1로 나뉘었죠. 5명은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보신 거고 네. 한 명은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 내인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임명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네네. 총리가 네. 여기는 이제 임명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네, 거지만 그런 말 없이 네. 그냥 한 30일에서 한 60일까지 그냥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의무 있잖아요. 위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지금 오늘 아마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 네. 판결문에 적시되지는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때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바로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뭐 절대 다수가 긍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4명의 기각 의견을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명의 기각 의견이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임명하지 않은 것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가볍지 않다. 심지어는 중대성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은 처음이잖아요. 권한대행 탄핵의 새로운 요건을 헌법재판소가 제시합니다.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의 어떤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성에 더하여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익 형량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상황이 영 네. 저 혼란스러운 굉장히 상황이기 혼란스러운 때문에 상황이니까 같은 탄핵 사유라도 조금 더 중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 탄핵이 조금 더 조심스럽다라는 법리를 제시했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 10시에 나왔잖아요. 네. 제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다른 몇몇 헌법학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네. 좀 의문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4명의 기각 의견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괜찮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네.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까지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뭐 한 30일, 50일 또 넘겨요. 네. 그러면 갑자기 누가 와서 잡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네. 또 다시 탄핵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또 탄핵할 가능성은 매우 적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어떤 내용에 따르면 예? 오늘 복귀하셔서 임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 마은혁 의무 재판관을 네네네. 위헌 위법이라고는 예, 판단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위헌 위법이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바람직한 거야. 뭐 네. 얼마든지 바람직한 삶이야 있겠지만 네네. 그 사람이 뭔가를 안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거 아니에요. 네네. 바람직하게 사는 거는 그 네, 바람인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 그 한덕수 총리가 안 해. 네. 임명을
계속 그냥 좀 생각해 보겠다, 지금 고민 중이다, 내지는 뭐 좀 더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 등으로 쭉 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할 아. 방법,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그 결정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지는 건데 그렇죠. 현재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의무는 발생했고 만일 뭐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서 발생했던 직무유기죄 문제가 또다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고발장을 내게 되면 이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이게 너무 무력해. 그렇게 네,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력 저도 굉장히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솔직히 그 헌법을 전공한 변호사로서 굉장히 좀 낙담했던 게 저는 그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이 지금 다 틀렸다고 네.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 틀린 김종환 변호사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거라고 예상했고 네. 저는 분명히 지지난주 정도에는 선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선고가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순진하게 제가 네. 헌법을 바라봤구나. 그 라는 생각을 의무가 했죠. 발생했다고 네. 하지만 의무란 게 자 국방의 의무예요. 음.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빵 잡혀가요. 가잖아요. 네. 잡혀가잖아요. 네. 세금 안 내면 벌금 내든지 네. 들어가든지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의무지. 네. 근데 그러니까 안 지켜도 어찌할 수 없는 의무가 무슨 의무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엄중하게 본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대통령이 네.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 네. 그럼 그거는 다시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을지.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문에서 단지 이번에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건을 이제 제시하면서 4명의 재판관님이 지금 권한대행이 어떤 국정 혼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파면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8분 중에 5분의 재판관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는 건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 계속 이제 전망은 틀리시지만 혹시 네. 이번 네. 대통령 탄핵은 네. 우리 이거 쟁점만 다 끝내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쟁점.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은 네. 권한대행일 때,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 됐지만 네. 부총리도 똑같은 그 과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상설특검 후보자를 아직도 추천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으니까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것도 그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한 열흘 정도의 기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궁극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이냐라는 것을 그 성실 의무 위반까지 볼 수 없다. 특히 지체 없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떤 압박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라는 걸 넣은 건데 네. 예, 이 부분이 그 탄핵 기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짧지 않았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한 분의 재판관은 뭐 문헌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명백한 성실 의무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인용 의견을 내셨던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을 헌법 위반 그리고 탄핵 사유로 판단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도 네.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법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똑같이 상설특검 추천 의무가 없다고 본 게 아니라 네. 열흘이라는 것에 대한 지체 없이에 대한 판단에서 지체 없이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데 사실 의무는 명백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또 정치적 논란을 낳게 되는 거죠. 예. 쟁점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대통령 공동 권한 네. 행사 시도 이건 이제 둘이 기자회견 하면서 네, 네. 이제 네. 정부를 꾸려가겠다, 그러니까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거 건데 심각하게 이거에 보지 대해서 않은 크게 것 보지는 네, 않았던 그런 것 부분들은 다 같고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것들은 정치 영역이니까요.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한 네.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오늘 결정문을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판단을 우리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 네. 화면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탄핵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나오는데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의 방조 혐의 이런 네. 것들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범의 원칙은 정범이 성립해야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네.
절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절도 방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조가 성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였죠. 네. 그걸 비껴갔습니다. 네. 예, 비껴가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해제와 관련된 어떤 것들은 뭐 증거가 있다, 뭐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네. 왜 비껴간 걸까요? 그거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네. 아마 이제 비상계엄 방조와 관련된 부분을 했을 때 이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을 막 다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방조와 관련돼서 하면서 탄핵 성립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각 다음 예. 선고에 대한 대통령 네, 탄핵 네. 심판 선고에 대해서 네, 네. 결과가 어느 정도 혹시 예측이 가능하다고 네. 본다면 헌법재판소에 막 어마어마한 프레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한덕수 네.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선고한다고 했을 때 어떤 예상이 나왔냐면 기각될 거다라는 예상이 갑자기 많아진 게 왜냐하면 동시 선고를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럼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들어갑니다. 비상계엄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국회에 군대가 출동했고 여러 가지 객관적 증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판단될 경우에는 아마 인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먼저 판단하면서 이게 비상계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비껴가거나 아니면 각하 의견도 많이 나왔었죠. 네. 200명 그런 그 예측이 있었는데 좀 그런 기각과 각하 의견 예측대로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뭐 다른 재판들과 뭐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거 뭐 수차례 이제 여쭤봤을 때 헌재는 헌재 그 각각의 판단은 판단대로 다 하는 거지 뭘 다음 재판이나 뭘 고려해서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네, 네. 지금 말씀은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헌재는 어떤 헌법 조항에 따라서 이 법률이 뭐가 위반이 됐다 혹은 이 사람의 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그 내란 상황 혹은 뭐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거를 방조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네.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 스스로 주장하기를 예. 국무총리였지만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은 게 직전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결정문에 적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당신은 그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방식의 어떤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결정문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쟁점 한번 띄워주시면 네. 시간이 이렇게 논의에 오래 걸렸던 건 어떤 쟁점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그 선고 기간 관련된 거와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일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알 수가 없지만 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부터 가장 부정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네. 그리고 그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장 탄핵 결정부터 검사 탄핵 나오더니 국무총리 탄핵 지금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가 또 중간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지거든요. 검사 탄핵에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게 탄핵 남발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탄핵은 남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 판단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거 뭔가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초긍정회로 지금 초긍정회로인 거죠. 네.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비교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랑 비교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건 하나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탄핵 사건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 연구관들도 숫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다 해서 70여 명밖에 안 돼요. 뭐 대법원처럼 뭐 판사를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물리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70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장 체제 탄핵 결정문이 55쪽, 맞아요. 검사 이창수 탄핵 결정문 32쪽, 검사 조상원 탄핵 결정문 27쪽, 검사 최재훈 탄핵 이 탄핵 결정문 하나하나를 형사재판 결정문을 쓰듯이 굉장히 정밀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밀한 결정문 과정, 즉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그 충실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네. 좀 길어진다. 이 의견이 가장 긍정 회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 단계로 네, 네. 몇몇 재판관이 네. 좀 목리를 부린다라고 볼 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오늘의 결정도 보면 네, 네. 지금 같은 기각 의견도 김복형 재판관은 네, 네. 나 별도로 가겠다라고 네, 네. 딱 의견을 따로 별개의 네. 의견을 낸 것이고 지금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처음부터 이 정족수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고 질문을 많이 맞아요. 했는데 결국에 이거 상당 기간 이걸 논의하고 우리는 그냥 빠져버리겠다라고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또 정기선 재판관도 이거 정말 중대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이를 정도다 혼자 버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래도 쟁점별로는 한꺼번에 쭉 몰리는 게 있고 갈라지는 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재판관의 마음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성공한 계엄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계엄이 있었죠. 72년 10월 유신이라든지 네. 12.12 사태부터 시작한 5월 17일 날 어떤 전국 계엄 확대라든지 네. 당시에 잠시 상당한 기간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계엄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대에 와서 그 계엄 자체가 다 위헌 위법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번 계엄이 탄핵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고 이번 계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역사에서. 뭔가 시도했다 실패한 계엄은 이게 오히려 성공한 계엄처럼 돼버리고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네. 이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4월 18일, 4월 18일까지 지연만 시키면 네, 헌법재판은 마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지연시키냐? 나는 별개의 의견을 써야 된다. 네. 예.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기각 의견이지만 기각이라고 정말 밝히기 어렵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하나 써보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재판관 한두 명이 나는 별개 의견을 쓰겠다 그러면 다른 재판관이 쓰지 마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장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지금 회로입니다. 보는 네. 거고요. 그게 어떤 예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당시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네,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보수의 신 안창호.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요. 네. 이분이 별개 의견을 쓰시는데 별개 의견에 성경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냐? 박근혜 대통령 별개 의견에 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 성경 말씀이다. 아멘. 잠깐만요. 네. 이거를 어디다 썼다고요? 재판 박근혜 결정문에.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별개 의견으로. 네. 아니, 우리가 결정문으로 보는 것은 네. 그때는 당연히 다수 의견이 네, 신문에 법정, 실립니다. 네. 근데 이제 별개 의견과 예, 안창호 뭐 의견, 반대 개인 의견 이걸 쓰면서 성경 구조를 그렇게 성경 구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성경 구조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갑자기 지적을 하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성경 구절과 그리고 입법으로 다룰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논하는 건 좀 잘못된 어떤 이런 그 서술이다라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논의거든요. 그런데 재판관 한 명이 나는 이런 별개 의견을 쓰겠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걸 쓰지 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별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재판관이 나는 별개 의견 써야겠다. 네. 뭐 내가 그 비상계엄위원회는 동의하지만 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나 거예요. 그거 쓰는데 한 나흘 필요해. 이렇게 네네. 하면 나흘 줘야 돼요? 예. 그렇죠. 쓴다고 하면. 그 의심을 이제 한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을 하다가 네. 그럼 가장 가장- 유력한 사람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력한 사람은 세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아, 오늘 5분의 의견 말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세 분 중에 한 세 분 분일 중에 것이다. 한 분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 네네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재판 결정문의 내용이라든지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잠깐 때는 아모스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네? 아모스 5장 24절. 아, 이게 이거- 지금 극우 집회에서 네. 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대. 구호로 쓰이고 진짜요? 있다는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별개 의견으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네네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 권한 남용과 같은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근데- 성경 말씀을 자기도 꼭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분은. 아 이게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이걸로 한번 기도회도 하고 했다고 하네요. 요 구절로.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요런 이제 그렇게 또 지연시킬 수가 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면 네.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현재 나뉘어 있는 거예요. 아, 평이 그러니까 이게 평결을 하지 않고 네. 평의에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 관련돼서. 심판에 대해서 네네. 이거 이제 가정을 하시는 거죠? 네네. 5대 3 정도로 나눠 5대 3으로 나뉘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가 하게 없습니다. 없겠죠. 하게 되면 좀 왜냐하면 기각이 될 한 테니까. 명의 재판관이 더 들어오면서 결론이 바뀌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8명 심리 상황에서 한 명의 재판관 때문에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 5대 3 상황에서 선고를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4월 18일까지 어떤 임명이 있을지 정말 한덕수 총리가 어떤 또 정치적 결정으로 임명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5대 3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빠르면 수요일이라도 뭐 수요일 날 모의고사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모의고사 3월 때문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국 고3들이. 지금 전국 고3 모의고사가 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막을 거라는 거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나올 거다 지난주에도 나올 거다 회로를 돌리다가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의 방향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번 주에도 선고 일정이 안 잡히면 저는 5대 3으로 교착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근데 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많은 국민에게 불안과 분노를 주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기능한 지는 87년 헌법 이후입니다. 그 전에 헌법위원회도 있었고 대법원이 한 적도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법원이 위헌 기능 심사를 가지고 있다가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위헌 선언을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만든 법을 위헌 선언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법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네. 판사들을 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제 대법원이 그 뒤로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눈치를 보니까 위헌 선언을 하지 않죠.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잘 지금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가 만일 이번 탄핵 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걸린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미국은 네, 헌법재판소 네, 네.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헌재를 없애자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민주당이나 그렇- 탄핵 지지 그렇게 세력도 되는 헌재를 거죠.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5대 3 상황을. 네네네. 근데 그러면 서로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이 표결을 못 붙이는 거 아닙니까? 편결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근데 그게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이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탄핵은 그거를 할 수 없는 건데 아예. 그러면 이제 5대 3 기각이라는 정말 초유의 어떤 결정문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 한 명으로 인해서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라는 부분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재판관 9명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다 갖춰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1, 2, 3으로 네. 긍정회로부터 최악이다. 제가 왜 5대 3을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5대 3일 수도 있잖아가 아니고 5대 3으로 교착 상황인 경우에는 이 이후의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뭐 불신을 넘어선 이제 그 결정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네. 이제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서 모두 뭐 정말 뭐 네, 쉽지 제가 않은 상황이 말로 되겠죠. 표현하기 네. 좀 힘든 그런 어려운 국가 상황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정 5대 3이면 5대 3인 대로 기각을 해버려요?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근데 헌법재판소가 5대 3일 때 기각으로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경우가 없고 그거 없어요. 자체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네. 예. 그렇다고 아니거든요. 그 3명을 설득이 안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설득 이렇게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상황이면 돼요. 예. 이게 왜 그러면 사람들은 예. 저는 당연히 8대 0 인용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8대 0 인용을 믿고 있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랫동안 판사를 거치고 오랫동안 뭐 검사 안창호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신데 정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아요.
2005년도에 있었던 호주제 폐지, 지금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 쓰잖아요. 네네네. 호주제 폐지되면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를 폐지했다. 왜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올라갔죠. 당시에 호주제 폐지하자고 한 재판관은 7명이었습니다. 네. 2명의 재판관은 호주제는 남성 중심의 부계 혈통주의라는 대한민국 전통 질서에 부합한다라는 그 네. 소수 의견을 내요. 네.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재판관들의 어떤 그 설씨가 사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네. 남녀 평등이 우리 헌법 질서라는 거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재판관이 그 사람이 4명이었으면은 호주제는 대한민국의 전통 역사이자 부계 혈통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재판관이 하는 이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래서 가장 나의 판단이 어떻게 상식에 부합하는지부터 시작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8대 0을 의심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성공한 비상계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판단을 한다면 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 기각을 쓴다고 할 때 네. 써지는 그 논리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3명이 만약에 버티고 있다고 하면 부계 혈통주의는 어떤 논리로 썼나요? 물론 이제 관습 헌법도 그렇고 관습헌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 네. 기억에 낙태 네, 이제 맞습니다. 임신 중전할 때도 네.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라는 네, 게 이제 맞아요. 결정문에 네. 반대 의견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막 뭐 그럴 수는 아니, 있으나 잠깐만 이 댓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5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5대 3의 상황을 만약에 이제 가정을 했어요. 네. 근데 5대 3인 상황 계속 걱정을 교착 상태로 말씀드리는 가서 건데 4월 18일까지 가. 그럼 2명 끝나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6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대통령 임명인가요? 그 2명 추가를 하는 것이 네네. 아마 네네. 대통령 몫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헌재가 있냐? 네. 3명을 그렇다고 협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헌재가 이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 한덕수 총리의 어떤 임명 부작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질책하길 바랬는데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도 결론으로는 용서해주는 네. 이런 결론이 나온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을 그러니까 만약에 5대 3으로 결론을 판결을 진짜 한다. 그럼 네. 그 이유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혼란이 올 없는 겁니다. 일이죠. 그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저의 버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버티는 게?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저희 지금 첫 번째 긍정회로의 첫 번째 그 가설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건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셔도 네네. 좋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 빌드업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이제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 힘들어요. 국민의 불안과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이 정말 신속성이라는 거는 탄핵 재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네. 예. 근데 뭔가 신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이제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네.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 지금 변호사님이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거 하나 네. 하셨고 그다음 마은혁 재판관을 임시 지위 보정 가처분했다라고 나오던데 네. 이거는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예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처분 제도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그 서울시립대 차성환 전 판사 교수님, 네. 저는 오히려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실제로 권한쟁의에서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제 가처분은 요건이니 새로운 요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긴급성 필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하신 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가기관 최상목 권한대행은 개인이 아니에요. 행정청이에요. 예. 국가기관으로서 네.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 예.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네. 계실 것 같아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네. 그 미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을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네네. 일단 헌재 들어가서 네.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신다. 임시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임시지위 부여한다. 예. 그거는 임시지위 부여는 그 임명도 아니고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거 세 가지 특히 뭐 짧게 설명드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습니다. 네. 긴급성, 필요성. 이게 현재 헌법재판소 공석으로 인한 어떤 이 심리의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은 긴급성,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가처분 그 과거에 기각됐던 권한쟁의 때 기각됐던 결정과는 별도의 새로운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그 적극적 임명과 관련된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네. 오늘 결정문에서 네. 5분의 재판관이 지금 현재 그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셨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가처분과 관련돼서도 가처분은 이제 과반수가 인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8분 중에서는 5분이잖아요. 네. 이제 가처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선례가 없는 거고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헌재 생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이 부분을 고민하시겠지만 아마 좀 법리적으로 좀 이 긴급성 필요성을 생각해서 좀 전향적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가처분 신청도 헌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가처분은 원래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네. 되기는 하나 네. 기일을 안 잡아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회를 안 잡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 기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선고 기일을 안 잡고 헌재가 답이 없더라도 네. 뭔가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변론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는 변론 열지 않고요. 네. 선고기일 따로 잡지 않고 선고를 바로 내립니다. 아, 그 가처분의 해주나요? 성격상. 네네. 아, 제가 실제로 냈던 변호사 시험 코로나 그 의심 환자 시험장 들어오지 말라라는 경우에는 6일 만에 가처분 인용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가처분과 관련된 그 인용 경험도 있고 하니까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가처분이라는 게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처분도 많이 받아들여지긴 그런 해요. 적극적 의미의 가처분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예. 어차피 전례가 없기 때문에 되는 걸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신청을 그래요? 해본 거죠. 신청을 한 거고 저는 네.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그렇죠. 거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인데 네. 사실은 그 헌재가 압박도 하고 싶은 그 거고요. 권한쟁의 때도 이제 우리가 임명하는 권한은 없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보이기는 신청서에 이것은 합니다. 임명을 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임시 지위를 설정한. 아. 그런데 그럼 임시 지위 헌법재판관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여러 회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 이런 걸로 인해서 임시이사는 그럼 어디까지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 이미 판례가 정립돼 있거든요. 네. 임시자가 붙어 있더라도 이사와 같은 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법리가 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자기가 자기 의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사법부는 누군가가 의제를 주어야지만 탄핵이 들어와야지만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그 의제를 헌법재판소에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없던 네. 가처분을 이제 신청을 하신 거고 네네.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 또 법조 역사에 또 새로운 역사 하나가 써지는 거겠네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처음이 있으니까요. 네.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건 뭐 전혀 아직 예측할 수 예측할 없는 수 거고요. 없죠. 네. 더 이상 예측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지금 3주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시지위 보전 가처분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하여튼 변호사님 앞으로도 예측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좀 순진한 생각을 좀 덜 하고 네. 저도 좀 아주 현실을 냉정하게 좀 인식하시죠. 독하게, 예. 독하게 그 정말 법적인 판단을 하셔야 네. 되는 분들이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좀 유념하고 좀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신 막 차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탄핵 심판 언제로 본다면 날짜가 저는 이번 주 안에 안 나오면 사고라고 봐요. 이건 사고죠 이제. 무조건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나야 되는 거고 안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상 우려됐던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다. 사고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네. 이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가져가면 되는데. 네. 그거 드시던 거죠? 네. 40분 만에 예, 뭐. 볼살이 쪽 빠지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정환 변호사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